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의 응용 첫 번째 언어지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언어지능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각지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이야기는 먼저 언어지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지능에서의 어떤 문제들, 어떤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지능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적인 언어지능 기술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얘기를 짧게 하고, 요즘 이제 핫한 기술이죠. 심층학습 기반의 언어지능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지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어지능을 오랫동안 자연어 처리, 내처럴 랭귀지 프로세싱, NLP라고 불러왔습니다. 자연어, 내처럴 랭귀지는 우리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쓰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어 처리는 자연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학문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 언어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전산학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어를 입출력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인공지능이니까 사람처럼 지능을 가진 존재니까 당연히 사람과의 인터페이스도 언어를 가지고 해야겠죠. 사람과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떤 언어 인식, 자연 언어 생성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던 연구 분야였습니다. 오늘날은 NLP를 이렇게 NLU하고 NLG의 조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NLU와 NLG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뜯어보죠. 네,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은 사람이 이해하는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값으로 바꾸는 겁니다. 즉, 언어를 어떤 값으로 바꾼다는 건데, 결국 이건 value가 되고 어떤 숫자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벡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자연어 생성 NLG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값, 어떤 숫자 또는 어떤 벡터를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NLU의 반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NLP와 NLU와 NLG는 서로 반대되는 이입니다. 리버스 오퍼레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NLU와 NLG의 관점에서 보면은, NLG, 자연어 생성은 어떤 새로운 언어 모델을 만든다던가 또는 어떤 새로운 기사를 만든다던가 이런 게 이제 NLG에 속합니다. 그래서 NLU는 어떤 문자를 분류한다던가 어떤 포스태깅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문장으로부터 어떤 감성을 추출한다던가 감성을 알아낸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한다던가, 네임드 엔티티라고 해서 각 단어를 보면 그 단어의 어떤 분류, 그러니까 이건 뭐 장소를 말하는 단어다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한다던가 또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NLU가 훨씬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NLU는 인공지능의 초기부터 시작되어 왔던 연구입니다. 그에 비해서 NLG는 비교적 201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NLU가 더 다양하죠. 물론 NLP와 NLU를 딱 나누기 힘든,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챗봇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NLU의 기능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NLG에 대한 개념이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문장에 대한 서머라이즈, 요약도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건 NLU, 그 문장을 요약한 문장을 만드는 건 NLG입니다. 퀘스천 앤서링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질문을 이해하는 건 NLU, 내가 한 질문에 답을 만드는 건 NLG. 머신 트랜슬레이션, 자동 번역도 원래 문장,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는 건 NLU, 그 문장에 해당되는 영어 문장을 만드는 건 NL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은 어떤 NLU와 NLG가 복합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연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언어지능에서의 어떤 문제를 푸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언어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체명 인식입니다. 개체명은 우리가 네임드 엔터티
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어떤 텍스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 우리가 이름을 붙인 객체, 예를 들면 사람, 장소, 날짜 등을 식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서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뉴욕은 장소를 나타내는 네임드 엔터티고 다음 주 금요일은 날짜를 나타내는 네임드 엔터티다 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where와 when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 문장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 문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감성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가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SMS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SNS가 아니고 SNS인데, 이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고 이건 숏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즉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아요. 뭐 트위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톡도 그거죠. 그러면은 이런 텍스트에서 이 텍스트에 붙어 있는 어떤 포함된 감정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또는 중립적이냐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영화 멋있었어라고 하면 이건 긍정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형태의 어떤 감정 분석은 뭐 댓글 분류라던가 또는 영화평 분류라던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질의응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에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자동으로 답을 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에서 누가 우승했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죠. 브라질이죠. 2004년 월드컵에서 누가 우승했죠? 라고 물어본다면 실은 2004년도에는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는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열려요 라고 대답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직 뭐 미드니까 안 열릴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이제 맞는 답이겠죠. 그 다음 텍스트 분류입니다. 텍스트를 사전에 정의한 범주로 분류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건 이메일 필터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수백 통,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받는데 그 중에서 쓸데있는 없는 이메일도 많습니다. 스팸 메일이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뭐 대출 필요하세요? 라는 문장이 만약 제목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스팸 메일인 거고, 비록 대출이라는 같은 용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나 지난주에 학자금 대출 나왔어 이런 건 스팸이 아니라 반대말 스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메일이죠. 그런 걸 우리가 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햄이다 라고 분류를 하는, 이게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것도 언어 지능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정보 추출입니다. 이게 텍스트에서 특정한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뭐 재고 보고서에서 매출 금액을 추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재고 보고서와 매출 금액이라고 하는 정보를 뽑아내서 매출 데이터를 검색하는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는 기계 번역입니다. 한 언어로 된 문장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건데, 이건 굉장히 요즘 인기가 좋은 겁니다. 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딥L 같이 성능이 좋은 챗GPT도 꽤 잘하죠. 기계 번역 AI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정보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 그 사용자의 진리에 맞는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레미제라블 텍스트를 다 이제 분석을 했다면, What is the eye color of 장발장이라고 하면 장발장의 눈 색깔을 찾아서 무슨 색입니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문서 요약은 어떤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네, 이런 일들을 지금 어떤 언어지능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지능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중의성입니다.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배부르네 할 때는 신체 일부고, 배가 맛있네 그러면 과일의 일부일 겁니다. 배 타고 갈 거야 그러면 이거 운송수단이고, 세 배 는데 재미있어라고 하면 이거는 크기 비교의 단위인 거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배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배철수 음악 캠프 재밌어라고 한다면 그때 배는 사람 성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영어의 read나 영어의 행자처럼 두 개 이상의 의미나 두 개 이상의 발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read는 실은 우리가
현재형으로 읽을 땐 리드지만 과거형으로 읽으면 레드가 되겠죠. 또는 뭐 get이라든지 미안합니다. 네, get이라든지 뭐 take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사전만 찾아도 한 페이지죠. 의미가 너무 많습니다. 한자의 행도 갈 행자라는 뜻도 있지만 가로 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면 참 잘했다라는 말은 나 시험 봤어, 나 시험 점수 좋아, 참 잘했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 이번에 또 떨어졌어, 참 잘했다 라고 약간 비꼬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또는 완벽하게 같은 글자의 조합이라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말이 많아요. too much talker인지, 그죠? 아니면 has too many horses인지가 애매한 거죠. 이런 언어의 중의성은 언어 지능을 어렵게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떤 규칙의 예외입니다. 실제로 언어의 규칙을 연구하는 형태론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어 지능의 특징은 자연어의 특징은 형태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뭐 ed로 끝나는 영어 동사는 과거형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죠? 근데 실제로 뭐 shed, embed, speed, wed와 같이 ed로 끝나지만 과거형이 아닌 단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거로 쓰인 명사나 동사는 원래의 뜻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it이라고 하는 말은 때린다 이런 말이지만 hit the sack이라고 하는 말은 잠들다라는 뜻이고 hit the road라는 말은 출발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이는 hit는 본래의 단어의 뜻으로 쓰이는 hit the brown sack 이런 단어하고는 조금 이제 헷갈리죠. 그리고 어떤 규칙이 모든 단어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의 복잡도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 어려움은 실제로 언어는 굉장히 유연하다는 겁니다. 그죠? 단어와 소리의 개수는 유한하지만 이들을 조합하면 무수히 많은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장의 단어들이 이루어진 구조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문법이 있는데,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된다는 문법은 쉽게 예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약간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요다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요다가 누구냐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 마스터, 녹색 할아버지죠. 근데 이 사람은 말을 뒤집어서 꼭 바꿔서 합니다. I sense much fear inside you. 난 너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어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much fear I sense inside you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굿을 집어넣으면 문장의 길이가 엄청나게 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파티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파티 that she would also attend 이런 식으로 뒤에 수식어가 붙으면 문장이 길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 언어의 유연성입니다. 실제로 말은 계속 변합니다. 그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 별다줄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별다줄도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연성 중에 하나죠. 별걸 다 줄였으네. 새로운 언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규칙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파라프레이즈, 같은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문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한 남자가 기타를 치고 있는데 이 사진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남자가 기타를 치고 있다, 남자가 기타를 친다, 남자가 기타 연주를 하고 있다, 남자가 앉아서 연주를 한다,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문장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문장들은 다 같은 문장입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 다음 어떤 단어의 유사도 측정입니다. 실제로 자연어는 하나하나가 말이 떨어져 있는데 사람은 그 단어와 그 단어는 비슷해라고 하지만 기계 입장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원하딩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도나 모두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배웠냐면 신호등은 무슨 색일 때 가라라고 했죠? 파란불일 때 가세요. 파란 신호등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파란색이 아니죠.
녹색입니다.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녹색과 하늘색 이런 색들 중에서 파란색에 더 가까운 색은 무엇인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파란색에 더 가까운 색은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은 좀 더 파스텔 색의 파란색이에요. 하지만 우리 뭐 언어에서는 야, 그거 파란 부릴 때 길 건너 라는 말은 녹색 부릴 때 길 건너와 같은 말인 거죠. 이렇게 실제로 어떤 단어의 유사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단어의 유사도를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해 보려면 굉장히 큰 차원의 스파스 매트릭스가 됩니다. 스파스 벡터가 됩니다. 실제로 딥러닝에서는 이런 문제를 워드 인베딩을 통해서 해결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언어지능에서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지능 기술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50년대 인공지능의 초기부터 연구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60년대 50년대부터 이 첫 번째 인공지능의 스프링에서 규칙 기반의 자연어 처리가 연구되었다면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if else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통계 기반의 방법, 90년대 이후에는 기계학 기반의 방법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다들 뭐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10년대 이후로 이 RNN과 트랜스포머 기반의 기술이 나오면서 언어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고전적인 언어지능은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할 겁니다.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네. 규칙 기반의 자연어 처리는 언어의 문법적인 규칙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뭐 주어 플러스 동사, 미안합니다. 네.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타동사겠죠.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에 맞게 자연어를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뭐 영어 러시아어 번역기라던가 그 엘리자 같은 대화형 시스템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노암 촘스키의 생성문법도 이 당시에 관련 있는 연구였습니다. 결국은 강한 인공지능을 추구하고 상징주의를 이용했기 때문에 뚜렷한 한계에 부딪혀서 뭐 많은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가 있었죠. 결국 문제를 풀지는 못했지만 문제를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했던 중요한 기술들 중에 몇 가지는 첫 번째가 토큰화가 있습니다. 이 토큰화이제이션, 토큰화는 입력 문장을 작은 단위, 토큰 단위로 잘라보자는 거죠. 영어와 같은 고리버, 단어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토큰화가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한국어와 같은 교차어, 언어의 단어에서 어간과 어미가 붙는 경우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은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단어를 안녕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 명사를 동사로 바꾸어주는 하와 안녕하다가 동사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은 높임말과 낮춤말이 있어서 평어가 있어서 경어와 평어가 있어서 안녕하냐 이거는 평어지만 안녕하 이거 경어로 쓰려면 시가 붙어야 됩니다. 하시었어요, 드시었어요 하듯이. 그리고 이거를 질문으로 바꾸는 질문형 어간 어요가 붙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시어요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자르는 걸 우리가 토큰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형태소 분석은 실제로 어떤 토큰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해서 그 형태소 정보를 추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I love 상명 유니버시티라고 하면 I 대명사, love 동사, 상명 고유명사, 유니버시티 명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류해내는 거죠. 한글은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말은 실제로 TSE가 적용되지 않는 문장의 예로 우리가 들기는 하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나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문 분석, 신텍스 팔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장의 각 요소들의 구문 구조를 분석해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I love 상명 유니버시티가 있으면 I는 주어, love는 동사, 상명 유니버시티는 목적어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시멘틱 어널리시스 있습니다. 이거는 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뱅크라고 하는 단어는 은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I ran at the bank라고 하는 문장은 우리가 여기서 이때 뱅크는 은행일 수도 있겠지만 뚝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시멘틱 어널리시스, 의미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규칙 매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리 정한 규칙과 패턴을 적용해서 언어의 구조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want to book a flight from New York to London on June 30th 라고 하는 문장을 어떤 여행사에 대한 어떤 진리의 응답으로 인식을 하고 규칙을 적용해 보자면 여기서 여행사는 항공권을 주문하는데 이 flight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언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장에 이런 규칙을 적용하면 from A는 뉴욕, to B는 런던, 그 다음에 on C는 June 30th 이런 식으로 문장의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규칙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규칙이 일치하면 그 규칙에 맞도록 답변 생성이나 텍스트 분류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큐팡 챗봇에다가 쿠팡이 아니라 큐팡입니다. 네. 환불해 달라 규라고 하면은 환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칭을 시켜서 좋아 그러면은 환불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환불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언제 구매하셨어요? 뭘 구매하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disambiguation, 어떤 애매모호함을 해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의 단어들 중에서 좀 애매한 단어가 있다면 예를 들어 Apple doesn't satisfy me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애플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 만족시키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애플은 사과인가요? 아니면은 애플 컴퓨터인가요? 이거는 좌우 문맥을 살펴봐야겠죠.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규칙 기반 자연어 처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고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통계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어떤 단어와 단어들 사이에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그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어떤 분포를 따라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통계 분포를 가지고 한번 언어를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통계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N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기술도 어떻게 보면 통계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N그램은 어떤 문장이나 텍스트에서 연속된 N개의 단어를 묶어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뭐 간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앞에 나오는 몇 개의 단어들, 간다를 둘러싼 몇 개의 단어들, 간다 위에 나온 몇 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수행을 하는 거죠. 특히 이 경우에는 그 앞에 나온 n-1개의 단어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은 더 전에 나온 단어들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말코프 속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강화학습에서 말코프 속성이라는 단어는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빈도수를 계산한 다음에 확률 모델을 세워서 또 문장을 생성하거나 문장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합니다. n이 2인 경우에 n그램 모델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보죠. n이 2란 얘기는 뭐죠? 네, 이 두 개씩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씩. 네. I love to play soccer. I love to watch soccer. soccer game. Soccer is my favorite sport.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면 결국 여기서 단어를 한 줄로 쭉 넣어친 다음에 두 개씩 이렇게 끊어서 보죠. 그때 빈도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 문장이 스타트 오브 센턴스, 엔드 오브 센턴스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I love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네. love to라고 하는 단어도 두 번 나오고 love to play 한 번 나오고 play soccer 한 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들 사이의 빈도수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빈도수로부터 i가 나왔을 때 그 다음 love라는 단어가 나오는 빈도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빈도수를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그러면은 i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love일 가능성은 거의 100%죠. 그리고 love2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love 플레이 2를 생각을 해보시면 2 다음에 플레이가 나오는 빈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 다음에 워치를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 다음에 플레이가 나올 빈도는 0.5, 또 2 다음에 워치가 나올 빈도는 0.5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한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올지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을 생성한다면 i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보세요. 여기서 i라고 하는 단어는 i가 나왔을 때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love고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I love가 다음엔 나와야죠. love가 나오면 그 다음에 to가 나올 것이고 to가 나오면 그 다음은 watch하고 플레이가 0.5의 확률로 나왔었죠. 그래서 I love to watch와 I love to play가 0.5의 확률로 만들어집니다. watch 다음엔 soccer, play 다음엔 soccer니까 실제로 이런 두 개의 문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만약에 I로 시작한다면. 네, 이게 Ngram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자연어 처리 기법들 아니면 머신러닝 기법들 SVM이나 네이브 베이스나 뭐 이런 기술들, 클러스터링, 이런 비지도 학습, 큐러링 같은 강화 학습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자연어 처리 모델이 발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딥러닝 기술 이걸 대체하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 2010년대까지는 저 ML, 머신러닝 기반의 기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를 넘어가면서 RNN이 나오면서 RNN이 어떤 심층학습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RNN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뭐 제귀신경망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이전 단계의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단계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X1 단계의 출력인 H1이 X2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X2 단계의 출력인 H2가 X3 단계의 출력 입력으로 사용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RNN 기반의 기술은 일단 대규모의 데이터 학습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더 정교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워드 임베딩이라고 해서 어떤 단어를 특정한 벡터에 매핑시킴으로써 자연어 처리 능력을 향상시켰고 트랜스퍼 러닝, 그러니까 한 영역에서 훈련된 모델을 작은 데이터로 재훈련해서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즉 어떤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모델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재훈련을 시켜서 내 목적에 맞는 모델로 바꿔줍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 게 라마가 이런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 라마는 아시죠? 그 페이스북에서 제안한 언어 모델. 걔들이 훈련시켜 놓은 모델이 있으면 조그만 앱 개발하거나 이런 회사들에서 자기네 데이터로 이 모델을 훈련시킨 다음에 자기네 목적에 맞는 LLM을 구축을 합니다. 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전문이면은 여행 전문 버케블 문장들을 가지고 얘를 재훈련시키는 이런 구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면서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자연어 처리 기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트랜스포머는 이건 구글에서 발표한 2017년도에 발표한 기술인데 구글은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버튼을 만들고 버튼에 기반한 바드를 만들고 지금은 제미나이 같은 기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오픈 AI에서 트랜스포머를 받아서 이용한 GPT를 만들고 GPT를 이용해서 챗GPT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챗GPT가 대박이 났죠.
네. 이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자연어 모델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트랜스포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심층학습 기반의 언어지능 모델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RNN 모델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문장 I love to play soccer 네. I love to watch soccer games 이런 문장이 있다면 단어가 하나씩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I를 받아서 이 모델이 뭔가를 처리하고 나면 H1이라는 결과를 만드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love도 들어가지만 H1도 들어갑니다. 그 말인즉슨 love 앞에는 H1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to가 들어올 때는 H2가 들어옵니다. 그 말 뜻이 뭐예요? to 앞에는 love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에 들어온 게 뭐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반영을 하는 게 RNN입니다. RNN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 박스가 RNN인데 들어오는 입력은 XT입니다. 그리고 이전 단계의 결과인 HT-1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previous 셀의 hidden state라고 부르는데 이 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둘은 각각 이렇게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게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탄젠트 h 함수를 씌우는 겁니다. 즉 -1에서 1 사이의 결과를 만들고 그 값을 리턴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이 xt에 대한 wxt, hxt, ht-1에 대한 wht, bht가 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RNN 셀을 구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풋, 그러니까 이 인풋의 크기 하고요. 히든 사이즈, 나가는 거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이 각각에 대해서 XT에 붙게 되는 웨이트들, 그 다음에 HT에 붙게 되는 웨이트들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입력과 프리비어스 스테이트를 받게 되면 이 X에 대해서 WXT를 곱하고 BH를 더합니다. 즉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프리비어스 히든에 대해서 또 똑같이 해줍니다. 그 결과를 탄젠트 H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계산하는 겁니다. 뭐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죠? 이와 같은 RNN은 그 전에 나오는 전 상태에서의 결과를 받아서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는 굉장히 긴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짧은 문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길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긴 문장을 처리한다면 그레디언트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즉 그레디언트가 만약에 이 값이 1보다 작다면 한 0.5만 돼도 0.5를 한 번 거치고 나면 0.25가 되고 또 한 번 거치면 0.125가 되고 또 한 번 거치면 0.0625가 됩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값이 1보다 큰 뭐 한 4 정도에 되는 값이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16 미안합니다.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16, 그 다음 단계에서는 4 곱하면 얼마인가요? 64, 뭐 그 다음 단계에서는 256 이렇게 계속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나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을 경험하기가 쉽다. 한마디로 제어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당연히 첫 문장 잊어버립니다. 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롱텀 디펜던시라고 하는데 장기 의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LSTM이나 GRU 같은 모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LSTM은 롱 숏텀 메모리라고 하는 모델인데 1997년도에 힌튼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LSTM의 특징은 인풋 게이트, 폴겟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라고 하는 3개의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폴겟 게이트는 이 친구인데 이전 셀 메모리를 먼저 여기서는 히든 스테이트 이전 상태의 결과와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2개의 입력을 처리한다는 거고요. 폴겟 게이트는 그 결과가 만약 여기서 0이 넘어가게 되면 그 전 단계에 나오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곱하는 거니까.
1이 들어가게 되면 전 단계의 기억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즉, 이 펄겟 게이트가 하는 일은 이전의 셀의 메모리인 CT-1을 지울지 말지를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풋 게이트는 실제로 이 친구인데, 이 파란색 박스인데 얘가 하는 일은 입력과 이전 스테이트의 히든을 가져와서 얼만큼 얘를 추가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아웃풋 게이트, 이게 아웃풋 게이트가 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전 스테이트의 이전 셀의 이 히든 스테이트하고 입력을 가지고 이 CT를 반영을 해서 나는 그 얼만큼의 결과를 만들 것인지, 즉 HT를 만드는 게 이 아웃풋 게이트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죠. 펄겟 게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0이 나가게 되면 CT-1대 0이 곱해지니까 얘는 0이 돼 버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1이 나가게 되면 1을 곱하니까 얘는 CT-1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 단계의 셀 메모리를 얼만큼 지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니까 0 또는 1이 나가게 되겠죠. 당연히 이 과정에도 이 두 녀석들에 대한 파라미터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FT는 그 앞 스테이트의 결과와 입력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시킨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인풋 게이트는 인풋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스테이트에서 온 셀 메모리에 대해서 얼만큼의 값을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XT하고 HT-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값을 적용을 해서 탄젠트 H를 계산을 하고 그 값이 이 C tilde의 T입니다. CT의 tilde입니다. 이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 얼마큼을 넣을지를 결정을 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로 여기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게이트는 이 입력을 얼만큼 CT-1에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에서는 이 XAT와 HT-를 이용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전 스테이트의 어떤 셀 스테이트의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탄젠트 H를 적용한 다음에 이 둘을 곱해서 자신의 결과를 만듭니다. 즉 그 말인즉슨 그 이전 셀 스테이트의 결과를 얼마큼 적용할지를 내가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값을 HT로 만드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 네, 여기서 이 인풋 게이트에서 이렇게 두 개 값을 결정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만들고요. 결국은 두 개를 곱한 값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게이트도 네, 똑같은 역할을 하죠. 같은 슬라이드가 반복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LSTM의 결과는 셀 메모리하고 히든 스테이트 두 개가 출력이 됩니다. 이 셀 메모리는 이 셀 메모리는 전 단계의 셀 메모리에 대해서 얼마나 지울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이 셀의 결과에 대해서 현재 이 셀의 결과를 얼마나 기억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앞에 곱해지는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셀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즉 전 단계는 얼마나 지울지하고 2단계의 결과를 얼마나 남길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셀 메모리가 만들어졌으면 실제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이게 탄젠트 H가 넘어가서 CT가 되겠죠. 이 탄젠트 H의 CT를 얼마큼 아웃풋을 할지를 결정을 해서 이 셀의 이제 히든 스테이트, 아웃풋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LSTM을 구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웨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폴겟 게이트를 위한 웨이트가 이만큼 필요하고요. 이 인풋 게이트를 위한 웨이트가 이만큼 필요하고요. 실제로 셀 스테이트를 만드는 게 이 녀석이니까 이만큼이 필요하고, 폴겟 게이트에도 그만큼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폴겟 게이트는 xt하고 ht-1을 받아서, 즉 xt하고 previous hidden을 받아서 각각의 웨이트를 다 곱해준 다음에 시그모이드 값을 취해줍니다. 인풋 게이트는, 얘는 이 시그모이드가 인풋 게이트 it입니다. 그래서 얘도 x하고 ht-1을 받아서 다 계산을 하고 시그모이드를 적용해주면 이때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웃풋 게이트는 이 녀석인데 얘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 얘도 시그모이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셀 스테이트가 될지 말지를 결정할 이 C tilde는, C tilde의 t는 이 값들을 쭉 계산한 다음에 탄젠트 h를 씌워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CT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하는 식은 이 식이죠. 이전 스테이트, 힐 스테이트를 얼만큼 기억할지하고 현재 스테이트의 값을 얼만큼 적용할지를 더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이 셀 스테이트 결과에 대해서 탄젠트 h를 적용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얼마나 기억할지를 남겨서 적용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LSTM은 이렇게 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GRU는 이 LSTM을 간소화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셀 스테이트는 필요 없는 것 같아가 이 GRU의 어떤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히든 스테이트가 셀 스테이트의 역할을 수행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폴겟 게이트하고 인풋 게이트를 업데이트 게이트라는 하나의 게이트로 통합합니다. 그 다음에 리셋 게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리셋 게이트가 하는 일은 이전 단계에서 온 결과를 지울지 말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한번 보죠. 그래서 이 리셋 게이트는, 이 리셋 게이트에서 하는 일은 이전 상태의 히든 스테이트를 받고 xt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ht-를 받고 xt를 받아서 거기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씌우는 겁니다. 그 말이 즉슨 뭐예요? 여기에 곱해지는 값이 0에서 1 사이라는 얘기고, 만약 0이라면 어떻게 돼요? 얘는 포기하고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1이라면 이 값이 그대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그 값을 받아서 xt와 함께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업데이트 게이트는 실제로 이전 단계와 현 단계를 받아서 이 값을 얼만큼 업데이트 할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업데이트 게이트에서 먼저 이 z의 t를 계산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z의 t는 실제로 이 x의 t하고 ht-1을 받아서 계산을 하는 건데, 이 값을 계산하고 나서 이 값을 1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이면 0이면 어떻게 돼요? 1에서 0을 빼니까 1이 넘어가겠죠. 이 값이 1이면 어떻게 돼요? 1에서 1을 빼니까 0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이라면 ht-1을 완전히 반영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이 값이 1이면은 이 값을 하나도 반영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값이 0인 상태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값을 그대로 곱하다는 얘기니까 0이 돼 버리죠. 즉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는 뜻이고, 1이 들어오면 이 값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뜻이 뭐예요? 이 값이 0이냐 2냐에 따라서 그 전 단계의 결과를 쓸 것인지 여기서 계산한 결과를 쓸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값을 받아서 여기서 사용할 값은 h-t는 실제로 이 값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값을 시그모이드를, 이 zt의 시그모이드 값을 곱해진 값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은 이제 z의 t가 0이냐 2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만약 이게 0일, 이 시그모이드의 결과가 1이면은 ht는 0이 곱해지고 탄젠트 h의 결과는 1이 곱해지게 되니까
그 전 단계를 잊어주세요. 펄겟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거고, 0이면 잊지 말아주세요. 인풋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게이트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LSTM의 두 게이트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게이트가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결국 통합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업데이트 게이트에서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게이트의 결과는 이 HT가 나오게 될 텐데, 이 HT는 실제로 이 ZT의 값에 의해서, 그죠? 만약에 ZT가 0이면 이 값이 그대로 남게 되고, ZT가 1이면 이 값으로 바뀌게 되는 이와 같은 모델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 구현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하긴 한데, LSTM과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는 대신 게이트가 3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그만큼 더 간소해졌죠. 즉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계산은 리셋 게이트의 값은 이 RT의 값은 이 X하고 프리비어스 히든을 받아서 시그모이드를 적용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ZT의 값은 또 같은 값들이 있는데 또 시그모이드를 받아서 합니다. 결국 이 두 값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캔디디드 액티베이션은 HT의 T는 또 마찬가지로 이 두 값을 받아서 탄젠트 H를 적용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이 업데이트 게이트의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을 쓸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그 GRU 모델이고요. 그래서 세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GRU가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LSTM보다는 단순하지만 성능이 더 좋은 그런 모델이 발표가 된 겁니다. 실제로 발표된 시기를 보면 RNN은 86년, LSTM은 97년, GRU는 2014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GRU의 시대가 좀 더 오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CPU도 그렇진 못하고요. 결국 2017년도에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술에 기반한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구조가 좀 복잡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빅데이터와 딥러닝 이런 과목을 배우시면 이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텐션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문장의 모든 단어에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RNN의 가장 큰 단점인 병렬 처리 기능을 부족을 해소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장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그래서 롱 레인지 디펜던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언어지능 모델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GPT인데요. 뭐 우리가 잘 알죠. 오픈 AI에서 2018년도 6월에 발표했는데 이 모델은 챗GPT의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버튼은 구글에서 2018년 11월에 발표한 모델인데 얘는 바드를 만드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라마는 이건 페이스북에서 만든, 메타에서 만든 모델인데 다른 두 모델과는 다르게 소스 코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라마3가 발표돼 가지고 이제 여러 LLM 모델들을 박살을 내고 이제 오픈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도전하는 뭐 그런 형태까지 왔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네, GPT는 2단계에 걸쳐서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에서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레이블이 없는 대형 데이터를 지도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파인튜닝이라고 해서 언어지능의 각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정제해서 다시 훈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GPT가 할 수 있는 어떤 언어지능적인 역할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 함축, 유사도, 다중선택. 분류는 문장을 미리 정한 레이블에 대응시키는 겁니다. 짱 좋아요 이런 문장을 보면 긍정이라고 하는 거죠. 함축은 두 문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겁니다. 뭐 전제와 가설의 함축과 모순, 중립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전제가 비가 온다 라고 하면 그럼 우산을 준비해야겠네 라고 하는 가설은 함축관계라는 거죠. 유사도는 두 문장 사이의 유사도를 의미합니다. 잘 지내? 이런 문장하고 요즘 어때? 라는 문장은 안부를 묻는 문장이니까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다중선택은 문장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인식합니다. 오늘 날씨 어때? 라고 하면 뭐 좋아, 뭐 비가 와, 구저 이런 답들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구조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분류는 텍스트, 즉 문장하고 레이블을 붙여서 트랜스포머에 집어넣습니다. 함축은
전제와 가설을 합쳐서 트랜스포머에 집어넣고, 유사도는 두 문장을 엮어서 트랜스포머에 집어넣고, 다균성택은 한 문장에 대해서 여러 개의 답을 각각의 트랜스포머에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트랜스포머에 기반해서 훈련을 한 겁니다. 결국 18년 6월에 발표된 GPT-1은 북크롤이라고 해서 책에 있는 문장을 가져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한 1100만 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썼고요. 19년 2월에 발표한 GPT-2는 웹 텍스트라고 해서 어떤 웹에 있는 문장들을 가져왔습니다. 훨씬 많은 훈련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리고 GPT-3는 커먼 크롤이라고 해서 책, 웹 플러스 어떤 개인용 메신저에 나오는 문장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대략 753GB 정도의 훈련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파라미터 수가 한 175빌리언, 그러니까 1750억 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를 기반으로 챗GPT가 나오게 됐고요. 2023년 3월에 챗GPT4가 발표됐는데 뭐 파라미터는 특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챗GPT가 보인 결과는 엄청나게 막강한 결과를 보입니다. 활성 사용자 수가 가장 빠르게 발전한 어떤 그런 모델이고요.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집하는데 3.5일 걸렸다, 뭐 이런, 미안합니다. 100만 명의 사용자를 모집하는데 3.5일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튼스쿨, MBA, 로스쿨, 의사면허 시험까지 합격한 굉장히 우수한 언어 모델입니다. 네, 우리가 언어지능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결국은 언어지능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 곁에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언어지능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